누가 죄인인가의 저자이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성의 변호인 김용민 의원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김용민! 이렇게 환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사도 아마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누가 죄인인가? 이거는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정리한 것이죠. 이 사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증거 조작이 확인됐을 때, 중국에서 증거 조작이 됐다라고 회신을 했을 때,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날이 하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조 기자들은 보통 이제 막내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2030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약속이 있으실 거라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보통 민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변으로 부르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쳐들어갔습니다. 기자실로. 가서 직접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저렇게 독서실처럼 되어 있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쳐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저때 저희가 했던 폭로는 사법 역사상 가장 엄청난 폭로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냥 떼어서 그때 이제 긴장감과 어떻게 보면 승리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유성 간첩,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고 혹은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죠. 반대로 국가기관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증거 조작은 원래 간첩은 맞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유죄의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증거 일부를 조작했던 거야. 이런 얘기고요. 간첩 조작은 아예 처음부터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라는 차원에서 간첩 조작입니다. 제가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간첩 조작이 확실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책에 자세히 써놨지만 그래도 오늘 이것저것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한편 이 사건은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 이름이 아니라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그 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피해자 이름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해자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렇게 해보면 특정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조작해서 이 사건이 도대체 유우성 사건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중심.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수많은 조작 사건의 역사 중에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한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조작 사건들은 한참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밝혀지거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기간을 못 기다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유족들이 재심 청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당시에 조작이 밝혀졌어요. 조작을 밝혀냈죠. 그래서 재판에서부터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조작 당시에 무죄를 받은 사건. 그래서 간첩 사건에서 1심, 2심, 3심
완벽하게 무죄를 받았죠.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검찰과 국정원이 체면을 덜 구겼는데 이 나쁜 조직이 2심에서 증거 조작이 적발되니까 너무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우석이 너무 미웠고 자존심도 상했고 저 증거 조작 적발되면서 온 언론이 검찰과 국정원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처벌은 안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어요.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검사 2명이 받았고 1명은 감봉 받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굉장히 열이 받은 사건입니다. 저거 간첩 분명히 맞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자기들도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어쨌든가 간첩이 맞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지금 장난쳐가지고 이거 무죄 나온 거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보복 기소를 해요. 이 보복 기소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유성이 한 3, 4년 전쯤에 이미 기소유예라는 걸 받은 게 있어요. 기소유예는 범죄는 있지만 이거는 처벌할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당신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건 불기소입니다. 기소유예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한테 돈을 보내고 싶잖아요. 여기서 10만 원만 보내도 북한에서 큰 돈이 되니까 돈을 보내고 싶어서 돈을 보내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교육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돈을 보내요.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환치기 같은 방식들인데 법에서 금지하는 거고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탈북자들은 돈을 그렇게밖에 못 보내니까 사실상 용인되고 묵인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재수없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하죠. 그렇지만 일부러 찾아내서 처벌하는 그런 범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유우성 사건에서 이제 유우성이 그 전에 그런 게 적발이 돼서 그 당시에 뭐 조사를 해보니까 다 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고 뭐 학생이고 하니까 이 사람 처벌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끝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꺼내와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전형적인 보복 기소거든요. 괴롭히기 위한 기소. 검찰은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뭐 그 사건이 더 중대해져서 우리가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기소한 것을 보면 금액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해서 더 경미한 사건을 기소를 해요. 그래놓고도 이게 중요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그 사건이 보복 기소였고 이 보복 기소는 우리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법률 용어로 부르긴 하는데 공소권 남용이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요,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공소권 남용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판사 3명이서 공소권 남용 아니야 라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모를 쳐놨고요. 2심에서는 아니다, 배심원들이 맞다, 이건 공소권 남용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 판결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 기소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간 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사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저렇게 함부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 그 일반적인 이론이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은 특이하죠. 검사들이 늘 권한 남용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어쨌든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소권 남용이 한 번도 인정 안 됐다가 유우성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어요. 그리고 이 공소권 남용은 주변 국가에서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주요 선진국 미국에서조차도 이론상 있지 실제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유우성 사건에서 만들어냈죠. 이거는 변호사가 잘한 게 아니라 검사가 잘못한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사실 잘 인정을 안 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검사 입장에서는 입증이 부족했으니까 뭔가 일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부실하게 했다, 뭐 실수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그런데 공소권 남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기 위해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직권남용 범죄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을 법원에서 인정하려면 저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걸 인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인정됐고,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검찰 역사 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거예요. 검찰이 대놓고 나쁜 짓을 했다가 인정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사건, 유성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게 승리감의 기쁨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재판에 시달리면서 괴로웠거든요.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얘기만 하면서 국정원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건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완벽하게 이동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정원이 여동생을 고문해서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서 오빠가 간첩이에요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국에 알리바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유성이 북한에 넘어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범죄 사실들인데, 북한에 넘어갔다고 했던 시기에 중국에 있었던 그런 알리바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국정원이 숨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정원은 처음부터 유성이 간첩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심지어 유성이 중국에서 통화를 했던 통신 내용을 국정원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했던 그 시기에 중국에서 통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걸 숨겨놓고 유성이 북한에 갔다 이렇게 기소를 하게 만들었죠. 어쨌든간 국정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검찰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이시원 검사 앞에서, 이름은 시원시원한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시원 검사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제가 다 거짓말했어요.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요. 저도 간첩이 아니에요. 전 다 거짓말했습니다. 국정원이 하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시원 검사가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를 못 도와줘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원래 허위 자백을 이어갔죠. 이 지점에서 검찰은 명백한 공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정원만 조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건이 검찰도 같이 사건 조작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가니까 국정원이 증거, 유성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죠.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제 검찰도 다시 또 한 배를 타기 시작해요. 법원을 속입니다. 그 증거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법원을 속이기 시작하고, 공문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증거 조작 사건의 공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보복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정원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검찰이 공범이 되거나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명확하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시죠. 기소된 사람 보니까 국정원은 11명이 기소됐어요.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1명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은 국정원 2차장인 서천호라는 사람입니다. 차장, 직장 생활하면 차장이 부장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차장은요, 원장 바로 밑입니다. 넘버 2, 넘버 3예요. 국정원에서 넘버 3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는 역할을 치면 넘버 2일 가능성도 있죠. 2차장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힘이 더 셀 수 있습니다. 대공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태희라는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사람 1급, 그리고 권영철이라는 안보수사를 총괄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기소가 돼버립니다. 특히 권영철은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공수사 부국장 2급 그리고 3급 2명 이렇게 기소되고 그 아래 또 5급, 4급, 5급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11명이 기소가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다 유죄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엄벌에 처해졌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법원에서 또 상당히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일부는 국정원 직원의 직을 유지하기도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갑자기 기억상실증. 특이하게 유우성 사건만 기억이 안 난대요. 이 사람은 자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살 시도를 정말 발견되기 쉽게 해요. 국정원 직원들 자살하면 번개탄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 번개탄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친척의 차를 빌려 타고 가서 발견되기 쉬운 곳에 가서 학교 옆에 가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됐죠. 빨리 발견돼서 법원에 이송됐는데 특이하게 유우성 사건만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 사람 그게 법정에서 먹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선고유예 받고 나왔어요. 그 국정원직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국정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중에 제가 제보 편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국정원 직원한테 제보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권세현이라는 사람인데 권세현 과장이 국정원 내에서 난리를 치고 다녔답니다. 내가 처벌받으면 나 다 부를 거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다 부를 거다. 난리를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종의 딜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국정원 직을 유지하고 제주도로 전출 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국정원은 뭐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됐는데 검찰은 영영 아무도 기소,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검찰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 검사를 만들고 싶죠, 이 정도면. 이들이 자신있게 조작한 이유는요, 우리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아라는 게 확실한 신념처럼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자기들이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검찰은 뭐 다 잘 알죠. 누군가를 처벌할 때 최종적인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는 절대 처벌받지 않아. 검사들은 절대 처벌받지 않아가 검사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정원도 비슷했습니다. 야, 우리는 조작해서 걸려도 30년 뒤에 걸려. 걱정하지 마. 처벌 안 받아. 이미 조작해서 기소되면 포상금을 받거든요. 야, 우리는 일단 포상금 받고 승진하니까 괜찮아. 걸려도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 그 국정원이 증거 조작했을 때 중국인 협조자에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걸려도 우리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실제 그 중국인 협조자가 검찰 조사를 세게 받았어요. 계속 불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국정원이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모텔 방에다가 국조원이라고 혈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기도 했었죠. 어쨌든간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도 바꿔야죠. 유우성 사건은 국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승리해서 법원이 판결문으로 써놓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혁에서 꼭 등장하는데 대공수사권 정말 다행히 폐지시켰습니다. 물론 시행 시기가 내년이라서 아직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이니 뭐니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공수사권 부활을 지금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수사하는 겁니다. 지금 그 흐름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직접 수사권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답답하신 것처럼 작년에 하다가 조금밖에 못했죠. 그리고 지금 시행령으로 다 원위치 시켜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두 기관 중에 더 큰 책임 그리고 법적으로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제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 수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법 왜곡죄와 사건 조작죄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인데 모르겠어요. 21대 국회 내에 할 수 있을지.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는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면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회신해준 그 문건입니다. 문건 표지고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보낸 회신문. 네, 한자죠. 저도 처음에 이걸 받아보고 난감했지만 친절하게도 이렇게 또 번역문을 또 보내줬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저입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문건 하나, 둘, 세 개는 다 위조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우리가 지금 번역문에 안 놔뒀지만 이거 조작한 사람 범죄자 잡아서 처벌해달라 그런 부탁까지 합니다.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이제 검찰이 낸 증거가 조작됐다, 국정원이 조작됐다, 난리가 났는데 검찰의 반응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때까지도 아니 우리는 공식적으로 받았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더니 이시영 검사가 법정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다. 왜 중국 정부만 믿냐? 대한민국 정부랑 중국 정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뻔뻔하구나. 적어도 정말 창피할 줄은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뻔뻔한 이시원 검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조한 그 기록이에요. 자, 이게 왼쪽 거는 위조하지 않은 기록이고 원래 유성의 원본 기록이고 오른쪽 건 위조한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칸이 중요해요. 여기 입이라고 써있는 이게 이제 출입경 기록이 쉽게 말하면 우리 출입국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국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쓴 거예요. 입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 출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이상하게 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속 3번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더니 기록에 오류가 난 거래요.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류가 난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출자로만 가운데 출자로만 하나 바꾸면 저거 기록이 완벽해 보이잖아요. 이제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저 시기가 유성이 북한에 넘어가서 간첩으로 포섭됐다라고 얘기하는 딱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 유성을 기소할 때는 두만강을 도강해서 와서 간첩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기록을 탁 내면서 도강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간 거야. 출입경 기록까지 여권을 가지고 가서 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기록을 살짝 바꿔서 조작을 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다 밝혀낸 입장에서 보면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싶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밝혀내지 않았으면 공문서잖아요. 중국의 공문서이고 검사가 제출한 문서이고 검사는 법정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문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 문서도 조작해서 냈지만 그러면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저희가 변호사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다행히 중국에서 회신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출로 이렇게 바꾸면서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검사가 증거 조작을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이상한 서류 뭐 사진 하나 뭐냐 이럴 건데 저 맨 위에 보시면 이 똑같이 또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성을 처음에 수사했을 때 국정원이 제일 처음에 수사했을 때 저걸 비공식적으로 유성 출입경 기록을 컴퓨터 화면을 출력한 방식으로 입수를 했어요.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정보 입수 차원에서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서 발급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증거를 못 낸 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도 이 문건을 봤습니다. 그래놓고 아까 말씀드린 위조된 증거를 위조되지 않은 척 낸 거예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두 문건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야 이상하다 저건 이비비비인데 이건 왜 출로 바뀌었냐 의심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제기했어야 되거든요. 검사가 수사할 때 이미 이 기록을 봤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 기록이 이상해서 두만강 도강한 것으로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바꿔서 증거로 낸다? 몰랐을 수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사진들을 제가 이제 몇 장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제가 책에 넣을까 하다가, 이거 차마 못 넣겠다 해서 못 넣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여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에서 감금돼 있던 CCTV가 있는 방입니다. 자, 화장실을 잘 보세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저 위도 화장실이죠. CCTV는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CCTV죠. 20대 여성이 저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화장실에서 씻고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데 가둬놓고 그렇게 허위 자료를 받아냈던 거예요. 그 여동생이 갇혀있던 그 방입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인권 침해가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있었고요. 유우성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서 우리 이제 이런 방 없앨게요라고 없앴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알 수 없죠. 거기는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게 국정원과 검찰이 처음부터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맨 왼쪽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유우성이고 옆에 두 명은 유우성의 이제 북한 친구예요. 유우성이 검찰이랑 국정원이 이 사진을 증거로 내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우성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집에 있는 사진첩의 사진을 자기의 아이폰으로 찍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우성 북한 집에 있는 사진이라서 유우성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진 파일을 뒤져보니까 뭔 소리예요? 연변에서 찍었다고 명확하게 GPS에 나와 있는데요. 국정원과 검찰이 이걸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증거로 내지 않고 출력물만 증거로 냈어요. 원래는 증거를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파일을 증거로 내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숨겼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뒤늦게 찾아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인해낸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 의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네, 의사, 준의사인데 준의사 그 사진이었고 이것도 북한에서 찍었다라고 했지만 보니까 GPS 보니까 연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인데 유성이 북한에 갔다. 북한에 가서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시기에 중국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계셨습니다. 예, 이게 그 노래방에서 그 시간에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사진이고 보시면 GPS도 연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숨겼어요. 이거는 유우성의 노트북에 있었던 사진인데 노트북을 압수해가서 노트북 데이터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빈 노트북을 저희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의 데이터를 다 복원시켜서 수만 장의 사진 중에 양승범 변호사님이 진짜 눈 빠져라 해서 간신히 찾아낸 사진인데 거기에 GPS 정보를 보니까 저게 남아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네, 책 읽다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에는 나오는데 한번 설명 더 드리려고요. 이건 뭐냐면 유가려가 여동생이 중국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설명하면서 일부러 가짜 주소를 알려주거든요. 그래도 허위 자백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랑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서 다른 주소를 엉뚱한 주소를 불러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유성이 7층에 산다. 700 몇 호 이렇게 주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그 여동생이 불러준 주소에 가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옵니다. 집이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가 사진을 찍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속았다가 제가 직접 중국 가서 그 아파트 그 동 그 호수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7층이 아예 없습니다. 6층까지만 있는 집이었어요. 이게 그 방식입니다. 2-3-1은 여기 2동 세 번째 현관문에 첫 번째 1번 호수다. 그러니까 101호 개념이에요. 1호다 그런 뜻이고 2, 3, 2는 2동 세 번째 현관에 102호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12까지 있잖아요. 6층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7층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7층이다라고 해서 증거로 사진을 냈고 알면서 속였죠.
알면서 속은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국정원 직원 증인을 불러서 출근했을 때 알고 있더라고요. 6층까지밖에 없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자, 이 사진은 참 중국 가서 놀러 간 사진 같죠. 예, 실제 이때 놀았습니다. 왜 놀았냐? 저희가 중국 공안한테 쫓겼어요. 가운데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최승호 PD, 최승호 사장, 예, 전 MBC 사장이죠. 저희랑 같이 중국에 출장 가서 이제 사건을 좀 조사하고 촬영을 하는데 중국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카메라가 걸렸습니다. 공안한테. 그래서 공안이 저희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당장 나가라. 근데 저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들한테 변호도 안 된다, 촬영도 취재 안 된다, 다 나가라. 그래서 기왕 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변호하지도 않고 취재 안 할게. 우리 그냥 관광이나 하다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사정해서 관광을 다녔습니다. 네. 그치만 그날 진짜 관광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관광 다닌 척 하다가 무슨 시장 찾아가서 유가료가 진술했던 게 맞는지 살짝 가서 확인해보고 또 PC방 가서 뭐 이렇게 게임하는 척 하면서 가서 유가료가 얘기했던 PC방이 잘못됐다는 거 살짝 확인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진짜 관광 다닌 척 하면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라고 거기 찾아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맑지만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고 무서웠을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저희가 쫓겨다니면서 저희 계속 감시하고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녔던 때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도 참 해맑게 놀러 갔죠. 이 사진이 저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 뒤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회령입니다. 중국. 여기가 회령이고 여기가 두만강이에요. 유가료가 도강했다라는 두만강입니다. 저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찍으면 또 좀 이상하니까 일부러 제가 저기 서 있고 그러니까 전망대인데 제가 서 있고 그 뒤를 이렇게 좀 찍게 해서 찍어가지고 와서 저 뒤를 보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어딘가에는 유우성의 집이 있습니다. 유우성한테 찍으라고 하면 찍겠지만 저는 어딘지 몰라서 못 찍겠어요. 근데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저도 이제 쇼킹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우성이 회령에 집이 있다 없다가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우성은 회령에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팔고 가족이 다 중국으로 이사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다시 넘어갔을 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집은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검찰의 주장과 유가료가 허위 자백했을 때의 주장은 북한에 집이 있습니다. 회령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저희 제가 KBS랑 같이 가서 이제 추정 60분이랑 같이 가서 이제 찍은 건데 거기 도와주셨던 조선족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올까요? 이러더라고요. 황당하죠.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 하는데 이분들은요 중국 사람이니까 북한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저는 완전히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저기를 절대 못 가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갔다 올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보건법의 폐해다. 내 머릿속에 철책이 나도 모르게 그려져 있다. 이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긴 했는데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왜 나왔을까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우성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변호사입니다. 저 때는 변호사였어요. 물론 지금도 변호사지만 예, 저 때는 변호사였고 이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가 지금은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제가 찍었는데 제가 몰래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이날이 유우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서 사실 약간 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서 주사도 맞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도 하고 했던 그때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이 변호사도 같이 갔죠. 그래서 유우성이 이제 주사 맞고 안정을 좀 취하고 있으라고 우리 변호사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변호사 갑자기. 제가,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수상하다. 저 둘이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거야 하고 찍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써먹네요. 사실은 이 사진을 제가 책에 엄청 넣고 싶었는데, 네, 그런데 책의 이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결국은 뺐습니다. 근데 이 둘이 참 풋풋하고, 이때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싹들 때였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또 이제 그 보수 언론, 수구 언론에 의해서 악용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우성은 간첩이 아닌데 유우성을 계속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있었어요. 그 언론사들을 상대로 유우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언론사의 변호사들이 변호하기를 이럽니다. 유우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허위 보도를 했더라도 유우성은 손해를 입은 게 없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유우성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변호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가 없어졌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냐?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되게 황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유우성과 결혼한 이 여성 변호사님은 민변 변호사님인데, 민변에서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변에서 저 변호사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일부 남성 변호사들이 광분을 하면서 유우성 진짜 간첩이 맞다. 어떻게 저 변호사랑 결혼을 할 수 있냐? 진짜 간첩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는 사실은 유우성에게 들어야 되겠지만, 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변호인단에서 늘 만나면 항상 재밌게 하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이 사건이 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장면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